트럼프는 이거예요. 때려 부셨으니까 해결됐다. 맞아요. 그 뭐 네. 핵시설을 박살냈다. 네. 근데 이란이 핵 개발에 포기를 할까요? 감시는 받지만 시진핑의 권력이 약해진 게 아니고 두 가지 흐름이 있었어요. 이게 권력 투쟁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시진핑이 더 철저한 숙청을 위해서다. 이 두 가지 설이 있었거든요. 저는 후자로 봐요. 인민군 추가 3만 명 파병 왜 필요한지 알겠죠. 지금도 그 정도인데 여기에 2배 이상이 징역이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지금 러우 전쟁은 끝난 게 아니고 휴전으로 가고 있지만 전투는 더 격화될 거다. 에이, 러시아는 핵이 있는데 나토는 없나요? 프랑스도 핵이 있고 영국도 핵이 있는데 맞아요. 미국도 핵이 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이제 코피가 터지는 거예요. 지금 러우 전쟁, 이스라엘, 이란, 그다음에 트럼프의 이란 폭격. 그러니까 뭐 다들 전문가 됐죠. 벙커버스터, 벙커버스터 GBU-57. 네. 그다음에 B2. 그것 때문에 러우 전쟁이 조금 눈에서 멀어졌어요. 멀어졌는데 그런데 상황은 전혀 그건 아니었다. 전투는 격화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드론, 그다음에 미사일을 이용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빈도가 평균 이랬다가 지금 이래요. 최근에 가장 빈도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무차별적인,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전투는 전혀 소강 상태로 가지 않았다. 지금 큰 흐름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러우 중재했잖아요. 이스탄불에서 2번 만났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그럼 이제 3번째 지금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날 거예요. 근데 휴전 쪽으로는 갈 거예요. 그러나 지금 흐름은 전투는 격화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한국 전쟁하고 똑같아요. 6.25 때도 휴전 협상을 2년 동안 했거든요. 네. 전쟁이 3년이었잖아요. 2년 동안 치열하게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러시아의 공세가 심해지고 있는 건 이건 휴전으로 가고 있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휴전하면 그날 도장 찍는 그 상태가 국경선이 되거든요. 네. 가능한 많이 확보해야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11만 명 집결설도 인근 지역 포크로우스크가 전략적 거점이기 때문이에요. 우크라이나로서 절대로 뺏길 수가 없는 지역이고 러시아는 그걸 뺐으면 동부전선 전체가 진출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 포크로우스크 인근에 11만 명이 집결했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나 지금 러우 전쟁의 큰 틀에서 보면 전쟁에서 보면 대공세라는 게 있어요. 대공세. 네. 그거는 전황을 뒤집는 거예요. 그 대공세는 러시아 한 번, 우크라이나 한 번, 딱 2번밖에 없어요. 러시아가 할 때는 2022년 2월 24일 날 남부, 동부, 북부에서 우크라이나 전면적으로 치고 들어갔을 때 이게 1차 대공세고 네. 그 이후로 러시아는 전선을 남동부로 축소시켰어요. 그 상태로 현재까지 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대공세를 한 번 했어요. 언제? 2023년 6월에 그때까지 우크라이나는 서방 미국으로부터 많은 장비, 탱크를 지원받아서 대공세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거꾸로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 남한 정도의 면적, 남동부 길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구분 소세지처럼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뚫으려고. 그런데 이때 잘루즈니라고 하는, 지금은 영국 대사라고 하는 양반, 우크라이나 총사령관은 이렇게 길게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긴 지역을 송곳처럼 뚫어서 가운데를 끊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럼 아조우까지 진출하고 러시아의 점령지는 양쪽으로 분할되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양쪽으로 치고 들어가겠다는 게 잘루니 생각이었거든요. 그건 옳았어요. 제가 총사령관님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젤렌스키는 정치인이니까 인기가 더 중요하잖아요. 국민들에 대한 민심이.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그러지 말고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주요 거점들이 있거든요. 여러 군데를 동시에 해방하자. 그럼 딱 보여주기가 좋잖아요. 근데 젤렌스키가 틀린 거였어요. 그런 병력이 분산되거든요. 러시아는 이미 1년 동안 이 점령지에 대한 거대한 방벽을 구축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력을 흩어서 여러 군데를 공격하니까 병력이 흩어졌고 그냥 소모전으로 가버렸어. 뚫지를 못했어요. 이게 대공세예요. 그리고 이 2번을 제외하고는 대공세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앞으로도 존재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11만 대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11만 대군이 밀고 들어가서 우크라이나 영토 깊숙이 들어온다? 그건 어려운 거예요. 다만 포크로우스크라는 전략적 요충지를 장악을 하면 푸틴 입장에서는 휴전 협상에 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바보예요?
그럼 11만 명이 모여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 때릴 거 아니에요. 에이티캠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 11만 명 대군이 집결해 있다는 게 한 곳이 아니고 아, 여러 동향으로 봤을 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우크라이나는 그럼 이걸 분산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다른 쪽을 공세를 강화해요. 아, 그럼 이 병력이 이동해요, 이쪽으로. 그쪽 막아야 되니까. 예,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11만 대군 그 얘기는 뭐 당장 뭐 이건 아니다. 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 얘기도 또 있었죠. 핀란드 인근 접경 지역에 맞아요. 뭐 핀란드 군 칠 수 있다. 군 기지 구축. 그것도 오보에 가깝다. 왜냐? 그동안 핀란드하고 스웨덴은 중립국가였거든요. 핀란드 접경 지역이 러시아하고 긴 국경을 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핀란드가 러우 전쟁 때문에 나토에 가입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중립국일 때는 옆에 위협적이지 않은 집이면 여기 방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이가 좋으면. 네. 근데 옆집이 어떻게 됐어요? 이게 으르렁거려요. 그럼 여기도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병력을 배치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배치한 거예요. 아, 핀란드가 안전지대였는데 이제 적국이 됐잖아요. 네. 그럼 핀란드를 통해서 내려올 수 있잖아요. 북극 쪽에서. 아,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한 부대를 창설한 거예요. 아, 근데 그걸 무슨 뭐 침공을 하는 준비를 한다? 전혀 아닙니다. 혹시 나토군 뭐 프랑스 영국군이 그쪽 통해서 러시아를 당연하죠. 쳐볼 수 모든 군 대비태세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거예요. 만일에 지금 우리가 동해안 뭐 강릉 경포대 이런 데 지금 평화롭잖아요. 있- 네. 근데 갑자기 인민군들이 경포대 앞바다에다가 구축함을 띄워놨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거 똑같은 거예요. 아, 그 개념이 아니다. 최악의 경우를 위해서 최악의 방어하는 경우를- 부대일 그렇죠. 뿐이다. 그러나 지금 전투가 격화되고 있으니까 휴전할 때까지는 전투는 격화될 거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쇼이구 네. 러시아 안보서기가 평양에 가서 김정은과 만나서 6천 명의 추가 파병을 약속받았어요. 1,000명은 지뢰제거, 5천 명은 공병. 어디? 쿠르스크. 러시아가 뺏겼다가 다시 탈환한 쿠르스크 재건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쿠르스크 전투는 안 끝났거든요. 그 어. 인근에 격전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공병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일반 공병이 있고 전투 공병이 있어요. 음. 그럼 지뢰제거도 전투 공병에 해당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6천 명은 기본적으로 전투가 아직 안 끝났는데 거기다 재건한다고요? 그럼 말이 안 되죠. 일반적으로 긴급하게 복구도 할 수 있으면서 유사시 전투 병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 6천 명이 추가 파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차 파병인 거예요. 1차 파병은 지난해 10월 11,000에서 2,000명, 올 1월 달에 추가 3,000명 보충병. 이 6천 명 합치면 2만 명이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쪽에서 나온 보도에 따르면 최대 3만 명이 더 추가 파병될 수 있다. 오, 3만 명이나요? 예. 그럼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쵸. 사단으로 치면 5만 명이면 합치면 5개 사단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느냐. 지금 러시아는 휴전하기 전까지 공세를 늦추지 않겠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지금 러우 전쟁은 끝난 게 아니고 휴전으로 가고 있지만 전투는 더 격화될 거다. 거될 거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푸틴도 의도치 않은 이제 그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그건 뭐냐면 나토가 이번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트럼프의 뭐 강요에 의해서 국방비를 5%까지 증액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국방비 2.32% 써요, 올해 2025년. 네. 그러면 5%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죠. 물론 눈속임도 있어요. 3.5%는 직접비, 네. 1.5%는 간접비. 그러니까 탱크, 야포 이런 걸 사는 거는 3.5%. 네. 그런데 도로가 탱크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도로는 탱크가 가면 깨져요. 약한 도로들은. 다리도 부서지거든. 근데 이 도로를 건설할 때 탱크가 다닐 수 있는 강도로 보강을 해요. 다리를 놓을 때도 탱크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게 만들어요. 돈 조금만 더 들이면 되잖아요. 네. 그럼 이걸 국방비로 쳐주겠다는 거예요. 아. 간접비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뭐 사이버 안보 이것도 국방비로 치겠다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경찰력 강화 이런 거. 네. 뭐 군인연금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은 3.5거든요. 근데 미국도 3.5% 안 써요. 지난해 한 3.4% 썼거든요. 네. 그러면 3.5%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나토는 GDP 러시아의 10배예요. 독일만 해도 러시아의 2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푸틴의 말에 의하면 지금 전쟁 중이니까 국방비를 GDP의 6.3% 쓰고 있다고 말했거든요. 그럼 만일에 독일이 네. GDP 2배라 그랬죠. 3.5% 올리면 어떻게 돼요? 러시아보다 더 쓰는. 러시아보다 더 독일 한 국가만 러시아보다 어떻게 돼요? 더 높아지는 거죠? 네. 물론 스페인 같은 데는 한 1.12%밖에 안 내니까 난 못 내. 전기도 끊어지고 난리야 지금 경제 공망이야.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지금 화났는데 어쨌든 하려면 내 맘대로 해. 트럼프 말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일본도 당장 어떻게 돼요? 쌀 개방하려니까 난 못해. 해봐 이러잖아요. 왜냐?
지금 선거가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에요. 예. 다는 아닌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근데 독일은 크게 기분 나빠하지 않고 방위비를 증액하겠대요. 아. 국방비를. 왜? 러시아와 독일은 전통적인 라이벌이거든요. 네. 유럽에서. 영국도 있지만. 거기다가 우크라이나에 뚫리면 폴란드 뚫리고 바로 독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은 이걸 일종의 찬스 기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에 그런 어두웠던 그림에서 쑥 빠져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전 같으면 너 어, 전쟁하려고 그러지 막 있을 텐데. 재무장화 아무도 반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무장화를 서둘러요. 그러니까 이거는 독일한테는 찬스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야, 너가 좀 해줘야지 막 오히려 이런 상황이잖아요. 거기다가 다른 나라들도 폴란드는 거의 4% 가까이 있어요. 이미. 다른 나라들도 국방비를 막 증액을 시키고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푸틴은 그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갔을 뿐인데 예. 지금 유럽 전체가 국방비를 아주 급속도로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GDP가 10대 1이었는데 네. 이렇게 되겠죠? 그쵸. 향후. 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에이, 러시아는 핵이 있는데 나토는 없나요? 프랑스도 핵이 있고 영국도 핵이 있는데 맞아요. 미국도 핵이 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이제 코피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푸틴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비꼬는 말이지만 사실은 본심을 담은 게 우리는 내년부터 국방비 줄일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 사실일 거예요. 왜냐면 더 이상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러우 전쟁의 풍선 효과. 어차피 전투는 격화되고 있지만 러우 전쟁 휴전으로 가요. 네. 말씀드렸지만 매일 뭐 이렇게 유튜브 보면 막 전투가 뒤집어지고 뭐 어디 다 때려 부시고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말 하나 뺏고 다시 살아나고 요게 계속돼요. 어느 한쪽이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전세를 확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은 안 온다. 러시아도 그런 힘이 없다. 없다. 지쳐 있다. 그러니까 북한한테 막 파병 받는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파병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쇼이구가 막 맨날 왔다 갔다 하잖아요. 푸틴의 욕심이. 자, 또 다른 그림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미국의 쇠락을 자초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 힘이 쇠락해져가는 미국을 반전시키는 게 아니라 마가가 아니라 더 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5% 올리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강권이 크거든요. 네. 유럽의 어떤 자각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거든요. 유럽 안보는 유럽이 알아서 해결해라. 지금 임시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지침서라는 게 3월에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만들었는데 9쪽짜리 열로 나왔어요. 네. 미국은 본토 방위와 중국 견제만 치중한다.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하고 돈 더 내라. 그게 5% 증액 요구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왜 다른 나라를 지켜주지 않으면서 내가 돈을 아낄 수가 있잖아요. 네. 지금 일본과 한국, 일본에 52,000명, 한국 28,500명이거든요. 미군 주일미군이. 이 사람들이 와서 그냥 돈만 썼을까요? 이 군사력이라는 건 나토와 아시아 이런 쪽에 미국 군사력의 전진 배치는 바로 미국 국익이에요.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거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은 천문학적이거든요. 지금 누가 봐도 미국이 이거잖아요. 그쵸. 지금 힘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나토가 트럼프를 무서워해요. 왜? 방위비 안 올려? 나 안 가? 올릴게요. 그러니까 와서 올리니까 기분 좋아. 내가 이래서 온 거야. 이랬거든요. 네. 그런데 자세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EU가 지금 2035년까지 목표긴 하지만 방위비 간접비까지 포함해서 5%까지 증액을 하면 네. EU의 안보는 EU가 충분히 지키기도 넘쳐요. 러시아가 안 되죠, 오히려. 러시아는 오히려 게임이 안 되죠. 그러면 유럽에서 지금은 유럽에 있는 미군이 지금 철수할까 봐 무서워하지만 그때가 되면 미군이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충분한데요? 그럼 유럽에서 영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미국의 영향력이. 왜? 다들 자기 국방을 해결하는데 뭐하러 미국이 무서워요? 그쵸. 두 번째, EU는 공동체잖아요. 자주국방이 기본적인 지향성이에요. 네. EU가 쓰는 무기는 EU가 알아서 해결한다. 음.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다국적이니까 여기다 공장차 비효율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 정도까지 급속하게 국방비를 늘린다고 그러면은 아마 그 비효율성, 그 다국적 협력 무기 개발 체계도 이제 문제가 많이 개선이 될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영향력은 이제 유럽에서 점점 축소되는 거죠. 그쵸. 유럽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힘도 있고 경제력도 있는데 왜 근데 왜 미국만 들어야 되냐. 내가 네 말 왜 들어야 되니? 지금 말 들어야 되죠. 그쵸. 지금은 뭐 제가 급하니까. 네, 미군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또 이 러우 전쟁이 이제 이게 풍선 효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한테도 이제 5%로 늘리라는 거예요. 이미 얘기했어요. 아, 아시아 미국. 동맹국들도
유럽이 그렇게 하는데 아시아 동맹국들이 그렇게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럼 우리가 2.32% 썼어요. 올해가 2.32%. 그럼 한 61조 좀 넘거든요. 그럼 5% 쓰면 132조가 돼요. 2배보다 더 늘려야 되네. 2배보다 훨씬 많죠. 그러면 그 늘어난 국방비를 쓰게 되면 지금도 우리가 글로벌 파이어 파워 세계 5위거든요. 자꾸 사람들이 무슨 뭐 핵도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 아, 그럼 핵 없는 국가들은 다 국방이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도 그 정도인데 여기에 2배 이상이 증액이 되면 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주한미군의 재래식 전력은 의미가 없는 상황까지 가요. 우리 지금 다 만들고 있잖아요. 인공위성도 띄우고 있잖아요. 정찰 감시 자산도 다 확보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안에서는 이제 미군이 우리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지? 우리가 다 내는 거잖아요. 지금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내라고 그러잖아요. 그 돈 주면서까지 니네들 여기 왜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네. 그 필요한 건 미국의 핵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정책에는 한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글로벌 안보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켰고 이걸로 인한 풍선 효과가 점점 퍼져가서 지금 나토의 방위비 5%까지 간 거고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부메랑이 돼서 어떻게 해요? 러시아에 숨통을 조이게 될 거예요. 왜냐? 유럽이 또 5% 증액하면서 그 5% 증액의 일정 부분을 우크라이나 국방력 강화에 투자를 할 거예요. 우크라이나 방위산업. 왜냐? 우크라이나가 원래 군수산업의 강자였거든요. 왜냐하면 소련의 군수산업의 3분의 1이 우크라이나에 있었거든요. 네. 그럼 우크라이나와 협력하면 유럽은 우크라이나를 이용해서 많은 무기를 조달할 수 있거든요. 돈을 덜 들이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 러우 전쟁에서 푸틴이 생각했던 러시아의 군사 강국화, 러시아의 대국화는 부분적으로 그치고 오히려 유럽이라는 거대한 군사적 압력에 푸틴이 직면하는 상황에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최첨단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서겠죠.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절치부심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영토 찾아오려고. 오로지 국방력 강화 쪽에 매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러시아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크라이나와의 긴장 관계가 높아지면 국방비와 이 군 대비태세의 상당 부분을 우크라이나 땅 점령지에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그쪽 빠가야 되니까 나중에 전쟁 지금 날수 동부 있으니까. 전선 길이가 1200km예요. 대한민국 248km거든요. 네. 1200km를 막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다 전쟁 지역이란 말이에요. 네. 어디를 뚫고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다시 들어가서 인민군 추가 3만 명 파병 왜 필요한지 알겠죠. 지킬 사람이 없구나. 전쟁이 끝나도. 지금 러시아의 군 부대 배치도를 보면 부대의 80%는 우크라이나 쪽 나토에 배치돼 있어요. 러시아 국토가 지구상 제일 넓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 20%는 어디가 있겠어요? 중국 쪽이나 뭐 이쪽. 중국 쪽에. 중국과의 그 국경지대를 관리해. 네. 내부에는요. 부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그 프리고진 반란 일으켰을 때 당연하죠. 파죽지세로 뚫고 들어가잖아요. 부대가 아예 없으니까. 없어요. 아예 없어요. 이게 러시아의 한계예요. 그러면은 박사님 이렇게 되면 사실 중국이 러시아하고 전통적인 우호 관계는 전혀 아니고 오히려 라이벌이잖아요. 전통적인 우호 관계고 군사훈련도 해요. 네. 육상훈련도 하고 서로 중국 군대가 러시아 가기도 해요. 네. 자빠드니 보스토기니 하는 그 연례하고 그다음에 동해에서 해군, 공군 합동훈련 심지어 서해에서도 해군 훈련을 한 적이 있어요. 네. 하긴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중국은 잠재적인 경쟁 관계예요. 얼마 전에 보도가 됐었잖아요. 그 러시아 내부 첩보 문건이 나왔잖아요. 네. 중국 간첩들을 조심하라. 맞아요. 중국 간첩 일망타진하는 계획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뭐 웃고 있지만 양측은 전략적 이해관계가 협력도 있지만 충돌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연해주 있죠, 러시아. 네. 연해주가 원래 청나라 말기에는 청나라가 관리했어요.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2차 아편전쟁 끝나고 났을 때 그 전쟁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가져가 버려요. 홍콩 같은 경우는 반환길이 있었지만 연해주는 반환길이 없어요. 지금 연해주 때문에 지금 중국이 동해로 못 나오잖아요. 꽉 막혀 있잖아요. 지금 두만강 앞에서 이러고 쳐다보고 있잖아요. 20km도 안 되는 지역을. 얼마나 한이겠어요, 지금. 동해로 중국이 나오면 중국은 날개를 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이 나오면 블라디보스토크이 포위되고 그다음에 연해주 이거 원래 청나라 그 영역이었는데 거기다 러시아는 시베리아 극동은 인구가 희박해요. 중국 인구 몇 천만 명 들어와서 주저앉으면 안 나가도 중국 땅 되는 거예요. 그 거대한 포비아, 공포가 있죠. 중국에 대한. 시노포비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는 협력도 하지만 잠재적인 경쟁 관계. 그러니까 북한을 놓고도
지금 경쟁 관계인 거예요. 중국의 영향력이었는데 북러 밀착을 하니까 지금 완전 혈맹이 돼 버렸잖아요. 맞아요. 뭐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맨날 맞아요. 쇼이구 오고 뭐 문화상 가고 뭐 지금 뭐 김정은 오래 갈 거고 뭐 어쩌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 유사시 내 관할인데 아니거든요. 러시아하고 관할하고 이제 영향이 커지거든요. 이게 이제 국제 정치의 양면이에요. 그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부분적으로 영토를 일부 얻을 수는 있겠지만 휴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그냥 잠자고 있던 유럽이 군사 강국화되는 거고 중국이 볼 때는 러시아 힘 빠졌는데 지금 저 땅 도로 뺏고 싶고 북한 때문에 또 우리나라하고도 지금 이 동아시아에서도 관계도 안 좋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러시아가 이긴 게 맞나? 저는 전술적으로는 러시아가 승리했다. 왜냐하면 소위 노보로시아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땅의 3분의 1 정도가 19세기 말에 이 예카테리나 2세가 그때 크림 칸국이라고 네. 하는 나라를 붕괴시키고 러시아 땅을 편입시킨 지역이에요. 이걸 노보로시아라고 그래요. 뉴러시아. 여러분 푸틴은 이걸 자기 땅이라고 생각해요. 최소 네. 여기까지는. 지금 점령지 포함해서 이 점령지 포함해서 점령지의 거의 2배에 해당하는 면적이 자기 땅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걸 회복했다는 점에서는 러시아는 전략적으로 승리했다. 그러나 전략적으로는 대실패다. 그랜드 페일리. 왜? 첫 번째, 우크라이나인들의 민족적 정체성은 애매했어요. 우크라이나는 지역적 정체성이 있었지만 러시아하고 지금 러시아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뭐 할아버지는 우크라이나인이고 할머니는 뭐 러시아고 이런 뭐 사람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차이를 별로 못 느껴요. 그냥 청동 사람이 강원도 사람이랑 결혼하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같은 국가로 잘하면 갈 수도 있었다. 그렇죠. 그러나 갈 수 있다기보다는 극단적인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지역 감정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역사적 연유로. 근데 심지어 소련 해체될 때 군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소련 부대들이 그럼 러시아에도 있고 우크라이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해체됐을 때 러시아에 있는 우크라이나한테 너 어디 갈래? 아이 나 그냥 러시아에 남을래. 이런 사람이 있고 거꾸로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 사람은 너 어디 갈래? 그럼 난 저 우크라이나로 할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전쟁을 하면서 각각 증오의 대상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민족적 정체성을 만들어줬어요. 아주 강하게. 이제 우크라이나들은 과거와는 다르게 똘똘 뭉친 민족적 정체성을 만들어줬어요. 민족 피인 것 같죠? 아니에요. 역사적 상상력의 산물이에요. 한중일이 DNA가 얼마나 유사해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같은 민족이 하면서 만들어지면서 역사, 사상 이런 것들이 주입되고 스스로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18세기 이전에는 민족 국가가 유럽에 거의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 이후로 민족 국가가 생기잖아요. 이제 우크라이나에 민족성이 생겼어요. 단단한. 그다음 두 번째, 같은 슬라브 민족이 슬라브 민족을 침범했잖아요. 맞아요. 러시아는 슬라브 문명의 종주국이었거든요. 슬라브가 많잖아요. 네. 동슬라브족, 러시아, 벨라루시아, 우크라이나, 서슬라브족,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남슬라브족 어떻게 됐죠? 유고슬라비아, 그다음에 불가리아 이런 데들. 맞아요. 이 거대한 슬라브 문명에서 이제 스스로 이 지배적 권위를 상실한 거죠. 세 번째가 더 중요해요. 유럽으로부터의 신뢰의 상실. 이 노르드 스트림부터 시작해서 유럽은 항상 북극곰, 저거 무서운 북극곰이야. 근데 소련이 무너졌어. 힘이 약해졌어. 그랬더니 러시아에 석유를 값싸게 싸고 싶고 가스를 그랬더니 노르드 스트림 연결하고 쟤네들이 참 착해졌나 봐. 믿을까 말까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게 노르드 스트림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역시 북극곰 쟤는 못 믿어. 영원히 유럽부터 신뢰를 상실한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러시아 안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슬라브 민족주의, 슬라브 학파. 그다음에 서구주의. 우리는 서구로 가요. 이게 유명한 피터 대제예요. 피터 대제는 그래서 모스크바의 수도를 상트페테르부르로 옮기잖아요. 발티크로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서구로의 길이 끊어진 거예요. 유럽부터 신뢰의 상실.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한 손실이에요, 이제. 그쵸.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이익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큰 롱텀으로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러시아의 미래를 팔아먹었다. 푸틴은 러시아의 미래를 팔아먹는. 푸틴이 살아생전에는 유럽과의 신뢰는 회복이 안 돼요. 거기다 지금 우크라이나 영토를 아무리 역사적으로 러시아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네. 국제법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영토였잖아요. 그쵸. 이걸 강점하고 있으면 유럽이 제재를 해제해 주겠어요? 안 되죠. 트럼프는 해줄 거예요 아마. 장사하려고. 네. 트럼프는 그런 생각이니까. 안중에 도덕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유럽은 그리고 트럼프도 다 해제해 주진 못해요. 왜 의회 관계도 있으니까. 그쵸. 그럼 이렇게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자, 그런 러시아가 오죽하면 저 세계에 가장 고립된 왕따
국제왕 때는 김정은은 손을 잡겠어요. 아. 김정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김정은은 신의 한 수를 잡았다고 생각하겠죠. 야, 나를 보석으로 취급해 준 사람이 있어. 그렇죠. 그것도 썩어도 준체하고 러시아야? 근데 러시아의 미래가 지금 없잖아요. 국제 왕따랑 유럽 왕따가 손을 잡은 거예요, 지금. 막 쉽게 말하면. 중국은 또 그런 북한이 또 싫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5월 9일날 전승절에 시진핑이 갔잖아요. 네. 김정은 안 간 거고. 아. 시진핑은 같이 쓰기 싫으니까. 그다음 러시아의 북한 대표단이 왔지만 푸틴은 껴안아주기까지만 그 자리에 시진핑은 없었어요. 부담이죠. 왜? 이 국제 왕따 어차피 시베리아 힘이라고 하는 서부 가스, 동부 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중국이 석탄 의존도의 에너지를 러시아의 가스로 바꾸고 있어요. 아. 무려 1조 달러예요, 규모가. 1조 달러. 어마어마하죠? 네. 필요하죠.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긴장 관계가 있고 북한을 놓고서는 경쟁 관계고 이게 지금 북중로의 현실이에요. 결국에 정리를 하면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가 지금 당장은 뭐 영토를 좀 먹은 전술적 승리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략적으로 대실패다. 당분간은 전투는 격화될 거다. 그러나 휴전으로 갈 거다. 그러나 그 휴전 이후에 러시아의 미래는 밝지가 않다. 박사님, 최근 중국에서 시진핑 실각설이 정말 진지하게 사람들한테 이거 진짜 아니야? 하고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예. 여기 일단은 좀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뭐 중국 국내 정치 전문가는 아니에요. 북중 관계, 중국의 체제 전환 이런 거는 뭐 저도 과거에 책을 쓴 적이 있어요. 네. 중국과 러시아를 비교해서. 그러니까 중국 내부의 내밀한 권력 투쟁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첫 번째.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내밀한 권력 투쟁을 자세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보면 시진핑이 이례적으로 장기간 모습을 감췄고 네. 그다음에 중국도 북한도 당중앙군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되죠? 대통령이 있고 국방부가 있고 국방부가 합참을 지휘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 내각으로 이어지죠. 근데 북한은 내각이 아니고 노동당 안에 당중앙군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 위원장이 김정은이에요. 그러니까 내각이 아니고 네. 노동당을 통해서 당이 군을 지배하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차이가 있어요. 굉장히 큰 차이. 쉽게 말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내각 회의가 그 군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네. 더불어민주당 안에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있고 여기가 군을 관리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네요. 이상한 게 아니라 원래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기 북한은 당중앙군사위 위원장이 김정은이고 이제 중국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이제 시진핑, 네. 부주석이 있고 이 7인 체제, 7명 7인 체제예요. 근데 이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지금 뭐 저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뭐 마오화라든지 뭐 장유샤, 허웨이둥 뭐 이렇게 일단 여기가 지금 현재 사라진 인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갑자기 정상적인 체제로 안 돌아가고 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시진핑 주석이 자기 직계는 이제 허웨이둥이고 장유샤는 반대인데 이쪽 허웨이둥이 갑자기 사라졌고 마오와도 사라졌고 지금 뭐 장유샤가 지금 저기 시진핑 주석을 견제하고 있고 맞아요. 지금 뭐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맞아요. 시진핑 직속 라인들이 자꾸 숙청당하거나 지금 권력 뺏긴 거 아니냐. 네, 근데 제가 분명히 전 중국 내부 국내 정치는 잘 모른다 그랬어요. 지금 북한을 먼저 말씀드렸죠. 북한과 비교를 해볼게요. 북한에는 총참모부가 있고 네. 총정치국이 있어요. 군에 총참모부는 우리 지금 야전군 합참의장이에요. 총정치국은 뭐냐? 방첩사, 기무사, 정보사예요.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이 총정치국은 이 군을 감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대대에도 군단에도 사단에도 사단장, 대대장, 군단장이 있죠. 네. 그럼 거기에 사단 정치위원, 군단 정치위원이 있어요. 이 친구가 정치국 출신이에요. 매일 감시해요. 매일 올려요. 아, 얘 뭐 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북한의 그 현장 지휘관들은 중대급 이상 병력도 이동권이 없어요. 이동하려면 누구 명령을, 김정은의 명령을 받아야 돼. 웃기죠? 겨우 중대급인데. 겨우 2012년 7월 달에 인민군 총참모장 리영호라고 하는 얼굴도 강직하게 생겼고 인민군들이 존경이 많았던 인물이에요. 네. 이 인물이 처형당하는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김정은의 명령 없이 허가 없이 부대를 이동했다고. 그게 처형의 이유예요. NHK가 다큐멘터리 보도했어요. 저도 그 문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장, 군단장, 대대장들은 핫바지예요. 여기서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감시를 해요. 말하는 것까지 다 적어요. 몇 시에 무슨 말했다, 표정이 어땠다. 그 문건이 지금 확보가 됐어요.
대동강 TV가 가지고 있어요. 표정이 좀 불경했다. 표정도 나와요. 창밖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릴 때 다 써 있어요. 김정일 죽었을 때 중대 보도를 청취한 군 부대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적혀 있는 문건이 밖으로 나왔거든요. 와. 그 정도거든요. 자, 그러면은 일반 군대에서 북한에서 야전군들이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뭐. 쿠데타가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돼요. 안 가능하죠. 그럼 중국으로 가볼게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야전군 세력들이 힘이 셀 수가 없어요. 중국에서 쿠데타 일어난 거 한 번도 본 적 있어요? 마오쩌둥 말기에 인표 린비아오라고 마오쩌둥이 후계자로 임명했는데 그때 문화혁명 강청 마오쩌둥 부인물던 사인방과 린비아오가 서로 의견이 대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린비아오가 코너에 몰리니까 자기 아들이 공군 부장이었는데 인민해방군의 일부 자기 부인과 함께 마오쩌둥을 살해할 계획을 세워요. 근데 이게 발각이 돼서 이 린비아오 일가가 그 당시 소련하고 중국은 사이가 나빴으니까 중국으로 비행기 타고 가다가 추락해서 전원 사망해요. 자, 이 사건 린비아오 사건이 중국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겠죠.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이 중국군 야전군들을 관리, 감독, 감시하는 아주 치밀한 체계를 만들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중국하고 지금 북한하고 비교하니까 지금 중국 내부에 군벌 세력들이 강하겠어요, 안 강하겠어요? 강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강하지 않죠. 아. 제가 내부를 모르지만 아무도 몰라요, 사실 지금. 네. 중국 전문가도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쵸. 이런 북한과 비교해 봤을 때 구조적으로 중국 군대는 셀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좀 어떻게 좀 보느냐? 시진핑의 권력이 전 위기라고 봐요. 근데 그거는 권력 투쟁의 개념이 아니다. 자, 첫 번째. 지금 중국 군부 얘기 나오면서 부정부패 얘기 많이 나오죠. 네. 절대 권력은 절대 썩죠. 중국은 공산당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지만 이게 금권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권력은 돈이니까 관치니까 완벽한. 네. 누구 하나 죽이고 살리는 거 뭐 지금 뭐 중국의 최고 기업자 그 기업 CEO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몇 달 동안 사라지고 그러잖아요. 마인 회장 잡혀갔죠. 네. 그러니까 마윈 같은 경우도 몇 달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갑자기 뭐 충성 하잖아요. 네. 그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돼 있어요. 왜냐? 권력이 돈까지 다 장악하니까. 자, 시진핑이 5년 2번 하는 그 규율을 깨고 파벌끼리 돌아가면서 자리를 맡는 걸 깨고 집단 지도 체제를 깨면서 자기의 유일 독재 지배 체제를 지금 만들고 있죠. 그러면서 기억나실 거예요. 보시라이라고 임기 초에 거물을 제거했죠. 죽이진 않아요, 중국은. 그럴 때 항상 써먹는 수법이 뭐냐면은 부정부패거든요. 나오니까. 자, 하나 둘 제거하면서 부정부패하면서 이제 반대파들을 쳤어요. 그리고 시진핑의 꿈은 뭐냐? 중국몽, 차이니스 드림. 그걸 위해서는 군사 대국화예요. 그래야지 인도 태평양에서 미국하고 붙을 거 아니에요. 네. 이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시진핑의 꿈은 군사 대국화고 이걸 위해서는 팽창주의 군사 정책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공모함 찍어내고 함정 찍어내고 지금 함정이 미국이 295척인데 중국은 370척 플러스 알파거든요. 와. 훨씬 앞섰어요.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양적으로는 커지는데 저렇게 찍어내는 배들이 전투력이 있느냐, 무기가 제대로 들어갔느냐, 경쟁력이 있느냐, 아닌 거죠. 그 로켓군부터 지금 뭐 갑자기 날아가기 시작했잖아요. 그거 나오잖아요, 보면은. 로켓 안에 연료가 아니라 물이 들어있을 때 이런 얘기 나오죠. 보니까 절대 권력 하에서 중국 군대가 절대적으로 부패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하고 군을 감시하는 공산당 체제가 군을 감시하는 데는 성공했는데 여기서 손을 잡고 서로 부정부패의 고리로 연결돼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상대방을 치면 상대방이 죽을 때 그냥 죽겠어요? 너도 하고 계속 물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조사하면 고구마 줄기처럼 덩이줄기처럼 나오는 거죠, 이제. 네. 여기저기. 그러니까 뭐 무슨 허웨이둥이 걸릴 수도 있고 로켓군 사령관이 걸릴 수도 있고 그쵸. 마오가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의 권력이 약해진 게 아니고 시진핑은 정말로 강군, 대만을 침공할 수 있을 수준까지 미국을 견제할 수 있을 수준까지 강군을 원하는데 시진핑 꿈인데 이게 네. 그게 장기 독재의 명분이고 목표인데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중국 군대는 전쟁을 못하는 군대고 그러니까 시진핑의 그립이 약해진 게 아니라 더 지금 쥐는 거예요. 6월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내부적으로 중국의 고위 엘리트들은 3인 이상은 모이질 못했어요. 금지. 모이면 감찰. 그래서 그때 두 가지 흐름이 있었어요. 이게 권력 투쟁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시진핑이 더 철저한 숙청을 위해서다. 이 두 가지 설이 있었거든요. 저는 후자로 봐요. 후자로. 시진핑의 그립은 약해진 게 아니다. 그러나 지금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시진핑도
자기는 잘하려고 할 수 있겠지만 네. 부정부패로 얽혀진 그 썩은 고리를 어떻게 끊어요? 다 결국 썩었는데. 결국 자기한테 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은 공산당과 군이 엮여진 부패의 연결고리를 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성공하겠냐는 거죠. 자기 지지 기반인데. 그럼 시진핑을 지지하는 그런 권력자들도 다 부정부패로 썩어 있으니까 이걸 치다 보면 자기 지지 기반을 치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죠. 왜 엮여 나오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뭐 갑자기 실각설이다. 무슨 뭐 지금 뭐 갑자기 뭐 은퇴한다. 음. 전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 어. 얼마 전에 갑자기 시밍쩌라고 하는 시진핑 딸이 나왔어요. 네. 시진핑 외동딸 하나거든요. 어. 무지하게 시진핑이 그 사랑하는 딸이거든요.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나왔을 때 네. 거기 나왔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권력이 취약한 사람이 지금 자기 딸 데리고 다녀? 무슨 김주애도 아니고. 그 다음에 중국 9월 3일이 전승절이거든요. 네. 중국 9월 3일날 전승절 행사를 저렇게 준비해요? 권력이 약한 사람이? 그 다음에 우리한테도 지금 고민거리 안겨줬죠. 전승절 오실래요? 지금 차이코가 석자면 전승절 준비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나왔던 현상들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 권력 투쟁이 아니고 시진핑이 내부를 숙청하고 이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해 보면 말이 맞죠. 지금 시진핑 실각설이 다 어디서 나와요? 대만,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 중국 안에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절대 권력이 절대 부패한 상황에서 시진핑은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다. 그게 우리 눈에는 권력 투쟁으로 보이는 거다. 자, 두 번째는 더 큰 위기예요. 제가 시진핑 권력은 위기라고 그랬어요. 네. 그 권력 투쟁이 아니라 바로 절대 부패한 권력 때문이다. 절대 부패한 그 인민해방군 내부 때문이다.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중국 인민의 정서예요. 우리가 1960년 4.19 혁명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고귀한 피를 흘리셨어요. 그게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예요. 근데 4.19 성공했어요? 못했잖아요. 못했죠. 민주당의 그 무능한 혼란, 이어서 바로 박정희라는 군부 독재가 등장했잖아요. 네. 그러면 또 와볼게요. 80년 광주 민주화운동, 정말 가슴 아픈 희생이 있었죠. 그게 또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의 힘이에요. 성공했어요? 당신 진압당했죠. 전두환이 들어왔잖아요. 자, 87년 넥타이 혁명이라고 그러죠. 시민혁명. 87년 이제 간접 선거에서 말도 안 되죠. 대통령을 간접 선거로 했으니 말이 돼요. 직접 선거로 전환한 성공을 이뤄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당선은 노태우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어떻게 됐죠? 김영삼 대통령 3당 합당. 네.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 양반이 군부 독재와 손을 잡고 합당을 해서 겨우 집권했어요. 문민 정권이. 맞아요. 그래서 김영삼 정권을 등산화 정권이라고 그랬어요. 군화에서 비슷하지만 등산화. 약간 그 다음에서야 김대중 대통령이 문민 정부로 온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해서야 겨우 이제 군사 독재에서 문민으로 조금씩 온 거죠. 길게. 민주주의는 기적이 없어요.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해요. 거꾸로 여기에 숨은 그림이 하나 있는데 폴리티컬 맨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립셋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은 뭘 얘기해 주느냐. GDP가 민주주의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 민주주의 안 된다. GDP가 올라가면 사람들의 시민의식, 일본 사람들 좋아하는 민도란 말 그게 나쁜 말 아닌데 일본이 막 썼다고 해서 지금 쓰고 이게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 이론에 따르면 4.19 때는 안 되죠. 박정희로 가죠. 전두환으로 가죠. 노태우로 가죠. 근데 우리 시민의식 올라가니까 이제 민주주의를 향하는 거죠. 이번에 보세요. 왜 윤석열 정부의 저 시대착오적인 계엄이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느냐. 우린 지금 너무 높이 올라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유신의 추억, 독재의 추억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아주 우습잖아요. 왜 갑자기 저러지? 막 이런 느낌. 지나가는 사람도 우습게 알잖아요. 예. 그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아주 긴 자기들만 착각 속에 사로잡힌 쉽게 말하면은 그 왕따의 세계에 살고 있었던 거죠. 냉전의 추억, 독재의 추억이 아직도 남아 있었던 거죠. 절대 안 돼요. 이 나라는. 앞으로도 안 됩니다. 제가 왜 이 긴 말을 드리냐.天安문 사건 1989년이죠.天安문이 왜 성공을 못했느냐. 이 이론에 따르면 그때 많은 분이 희생당했죠. 중국의 GDP는 한참 낮았잖아요. 지금은 13,000불입니다. 중국이. 10,000불을 넘으면 사람마다 다르지만 10,000불을 넘으면 그 민주화에 대한 욕구. 자, 아주 가난하면 이렇게 돼요. 오늘 한 끼 먹고 싶다. 이게 다예요. 근데 한 끼 먹었어요. 진짜 허겁지겁 먹었어요. 반찬은 왜 없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욕구가 충족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더 많은 욕구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주 절대적 박탈감일 때는 내 생존만을 추구하지만 우리 어릴 때 외식이란 말이 없었어요. 진짜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집에 가서 밥 먹는 거예요. 식당 가서 먹는 게 아니에요. 아, 말. 근데 지금 아니잖아요. 좋아지면 더 럭셔리하고 더 편안함을 추구하거든요. 경차 사면 중형차, 중형차 사면은 대형차, 페라리 나는 왜 못하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만 불이 넘어가면 만 불이 넘는데 인터넷을 통제해, 검색을 해, 시진핑 말로 하면 말도 못하게 해, 무조건 잡아가. 홍콩은요. 이미 자본주의였다가 들어간 거잖아요. 네. 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중국은 독재를 받아들이기에는 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추구할 만한 이미 그 GDP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진핑이 이 내부의 공산당 그 독재의 후유증, 내부 부정부패 이거를 해결한다고 해결도 못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지금 뭐가 있어요? 시민적 욕구가 커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 뭐 부정부패 아직도 깨끗해야 되지만 우리 어릴 때는요. 이 부모님들이 학교에 찾아갈 때는 봉투를 반드시 가져가야 됐어요. 예의였어요. 그리고 가정방문이라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 주변이니까 다 걸어다니니까 네. 그 집집마다 다 돌아다녀요. 그러면 간단한 음식을 차려놓고 다 봉투를 준비해서 우리 애를 좀 잘 봐주세요. 그게 그 예의 범절이었어요. 지금 상상 돼야 안 돼요. 어이, 그 돈 주고 뇌물 아니에요, 거의.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네. 지금 안 통하죠. 큰일 나죠. 그쵸. 그게 바로 시간이에요. 시민의식이에요. 자, 그렇게 보면 시진핑은 공산당 내부의 부정부패로 얼룩진 자기 발의 뿌리죠, 사실은. 네. 자기 뿌리가 부정부패에 지금 독재 그 한계. 자, 높아진 시민의식, 자유를 향한. 생각해보세요. 중국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세계 다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언론 통제하고 검열하고 막고 홍콩 사람들은 그 영국의 자유를 누리다가 갑자기 잡아가고 반간첩법하고 통하겠어요? 세 번째, 중국 인민들이 중국 공산당 독재 체제를 순응하고 받아들였던 이유는 그래도 밥은 먹여주잖아. 1978년 덩샤오평이 문화혁명 때 쫓겨나가지고 돼지우리까지 청소한 사람이에요. 아유. 그런데 그때 일설에 하면 덩샤오평 아들, 홍위병들한테 그 상해를 입어서 지금 불구 휠체어 타고 다니는. 그런 덩샤오평이 78년에 개혁 개방을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그 이전에 문화대혁명과 대학전 운동으로 무려 3천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내외가 덜 될 수도 있어요. 네. 야, 이게 뭐냐? 안 돼. 필요 없어. 흑묘, 백묘. 고양이 몇 자예요?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색깔이 뭐가 중요하냐? 쥐만 잡으면 돼. 먹고 살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은 급속도로 경제를 발전시켰죠. 물론 네. 미국이 도와줬죠. 이간질 하려고 소련이랑. 그러니까 막 10몇 %에서 막 성공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중국이 옛날에 어땠어요? 화장실도 없어. 그 길거리에서 고속버스가 가면은 휴게소가 없어요. 그냥 버스가 딱 쓰면 이제 화장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자는 왼쪽으로, 남자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길거리에서 일 보고 이러던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의리의리하게 완전히 뭐 정말로 그 경천 동지하게 바뀌었죠. 중국 사람들이 인내한 건 뭐냐? 밥은 먹여주잖아. 공산당이 경제는 발전시켰잖아. 이거거든요. 이게 고도 성장이었어.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독재가 유지되는 비결은 고도 성장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10%에서 이제 8%, 9%, 바오 7하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보 7. 끝까지 7%는 우리가 고수한다. 왜? 네. 중국은 고도 성장의 이면에는 사회복지나 이런 안전망들이 취약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애들 취직도 안 되는 거고 안전망도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바오6, 보6 이것도 깨졌어요. 5%도 힘들어요. 이제 더 내려가요. 왜? 14억이 어떻게 계속 고도 성장합니까? 14억의 1% 성장은 인구 100만이 몇 %겠어요? 100만인 인구 1000만인 나라면은 어마어마하겠죠. 계산도 안 나오네. 인구 1억인 나라가 14% 성장하는 거예요. 인구 1000만이면은 140% 성장하는 거예요, 1년에.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까지는 되지만 어마어마하게 발전할수록 볼륨이 커졌잖아요, 이제. 전 세계 자원을 빨아들이게 돼요. 혼란이 돼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다음에 그동안 중국 경제를 견인했던 일부 뭐 챗 GPT부터 시작해 뭐 딥시크부터 시작해서 뭐 로봇 이게 중국을 견인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중저가가 견인해요. 그리고 첨단 산업들은 고용을 많이 안 해요. 맞아요. 애플 뭐 MS 이런 데는 이 포드 자동차 이런 데보다 5분의 1, 10분의 1밖에 고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임 이제 13,000불인데 어디로 가요?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도 성장이 안 돼요. 여기다 어떻게 돼요? 미국이 이제 매 맞아야지 너희 더 이상 안 돼? 이러고 있죠.
2021년에 중국의 GDP는 미국의 76%까지 갔어요. 역사상 최고의 라이벌을 했어요. 네. 지금 지난해는 64, 5%밖에 안 많이 돼요. 떨어졌네요. 떨어지면 강달러 효과도 있지만 계속 때리는 거예요. 음.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하나 위기가 왔네요. 이제 경제도 나오잖아요. 지금 대학생들, 중국 대학생들은 막 헤매고 막 반항하고 저항하고 요만한 집에 살고. 그래서 뭐겠어요? 끌어오르는 이 끓는 젊은 PPP에 지금 불을 지르는 거죠. 자, 그럼 세 개를 말씀드렸어요. 제가 중국 내부 전혀 얘기 안 했죠? 네. 자, 중국군과 당의 부정부패. 두 번째, 중국인들의 자유와 행복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경제적 한계. 이 세 가지. 자, 그럼 시진핑이 지금 위기 아니에요. 위기인 것 같은데요. 이게 위기인 거예요. 아. 지금 뭐 장유샤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지금 동네 애들도 뭐 장유샤 허웨이동 마오와 이러거든요. 왜? 신문에서 한 말하니까. 네. 근데 근거는 없어. 잘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냥. 저도 일주일 안 나오면 그럴까요, 사람들이? 유튜브에? 북한도 보면은 언론에서 이 사람 숙청당했다고 했는데 한 1년 있다 갑자기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짧은 내부의 치열한 권력 투쟁 가능성 이것보다는 뭐 그럴 가능성 우리가 사람이니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제가 사회과학적 판단으로는 그 가능성보다는 현대 중국이 처한 구조적 문제를 먼저 봐야 된다. 그렇게 보면 중국은 한계다. 하나를 더 말씀드린다면 역시 비슷한 걸 수도 있는데 중국이 왜 미국에게 안 되냐. 네. 그리고 트럼프가 왜 저 사람이 위험하냐. 바로 제국은 소프트 파워라는 게 있어요. 아.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소프트 파워. 자유, 평등, 인권, 공정, 네. 관용 이런 것들이거든요. 보통 제국들은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폭력만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로마도 자기가 지배하는 모든 나라의 종교를 다 인정해 주잖아요. 몽고도 고려한테 자치권을 줬잖아요. 그냥 인정해 줬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사대주의라는 욕을 먹었지만 왜 조선은 고려 이 사람들이 당나라, 명나라, 청나라로 선비들이 달려갑니까? 거기에는 유교라고 하는 거대한 문화적 보고가 있었거든요. 선진 문물이 있었거든요. 가면 배워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이 그게 있나요 지금 소프트 파워가? 없잖아요. 전랑외교 힘으로 해결해. 뭐라 그러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어떻게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보편성을 가져요? 유니크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영화가 왜 세계를 못 들어요? 중국 특색이니까. 그렇죠. 할 일은 왜 들어요? 보편성이 있거든요. 대단한 나라예요. 국뽕인가 이러면? 그러니까 안 되니까 중국이 뭐 팔아먹어요. 맨날 지겹잖아요. 손오공, 삼국지, 공자. 뭐 공자는 지금도 의미가 있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잖아요. 현대적인 문화가 없죠. 지금. 없죠. 소프트 파워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중국 상품 쓰지만 중국 사람 싫어하잖아요. 그러네요. 러시아도 중국한테 그렇게 도움받지만 러시아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미국이 밉지만 중국 사람들 싫어해요. 왜? 그게 없거든요. 그 몸집에 걸맞는 소프트 파워가 없거든요. 미국이 얄밉지만 미국 가보면은 어쨌든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왜 위험하냐? 지금 그걸 깨잖아요. 자유, 평등, 관용, 공정, 정직 이걸 깨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미국을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트럼피즘은 오래 못 간다. 간다면 저게 계속 간다고 하면 미국은 미래가 없다. 그나마.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갈 거다. 물론 전 세계가 우경화니까 스트롱맨의 시대니까 트럼프 탄생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미국의 저력이 저렇게 거친 정말 민낯의 엉클쌤을 계속 놔두지 않을 거다. 만일에 저게 계속 간다 그러면 정말로 미국은 몰락을 자초할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좋습니다. 시진핑 실각설에 대해서 조금 더 정보가 나오는 대로 또 박사님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휴전을 했다고는 하지만 불안한 휴전인 것 같고 또 다들 많은 전문가분들도 이게 핵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일촉즉발이다 하시는데 이란과 이스라엘 핵 문제 지금 어떻게 좀 해결이 되고 있나요? 아이고 진짜 핵핵하네요. 여름 되면 강아지들 이제 더 핵핵할 텐데 네. 참 핵핵의 시대입니다. 북한도 그렇고. 자, 이번 전쟁의 원인이 뭐였죠? 이란의 핵 농축 문제 아닌가요? 지금 핵 농축 그러죠. 아무렇지도 않게. 네. 네. 핵 농축이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 바로 정확하게 농축이란 말을 했어요. 네. 자, 일단 이 지금 문제는 핵 농축이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 휴전했죠. 이스라엘이 때리고 미국이 결정타를 내리고 네. 휴전했죠. 네. 그럼 핵 문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은 안 됐죠, 사실. 트럼프는 이거예요. 때려 부셨으니까 해결됐다. 맞아요. 그 뭐 네. 핵시설을 박살냈다. 네. 지금 이란은 핵 개발을 계속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물론 앞에 평화적이란 말이 붙어요. 네. 그러면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이란은 13일 날
이스라엘 새벽이 이스라엘이 1600km의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고 이란을 두들겨 팼어요. 일단 공습을 했고 그 전에 들어가 있던 모사드가 수개월간의 작전을 통해서 안에 있던 지대공 미사일, 군 기지, 그다음에 핵심적으로 핵과학자 9명, 그다음에 수십 명의 군 지휘관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날 B2 스피릿을 통해서 벙커버스터 폭탄을 유명한 애도 알 거예요 아마 지금 나탄스 포로드 이스파한 세워서 공습하고 자 이스라엘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문제 완전히 파괴됐다 이렇게 말했어요. 들었죠? 네. 자 이게 이스라엘이 이 작전을 Rising Lion이라고 그랬어요. 일어서는 사자. 근데 전 그 제목을 그 작전 이름이 정말 왜 저런 이름을 썼을까라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란이 페르시아의 후예거든요. 네. 위대했잖아요, 페르시아. 그 자부심이 대단해요. 근데 그 페르시아의 상징 동물이 사자예요. 그래서 일어서는 사자? 그럼 이란을 일어서게 한다고? 그 제목 들었을 때 도대체 뭔 얘기야 저게 시황? 저는 이게 라이징 라이온이 될 수 있다. 정말로. 요기 베라라고 하는 미국의 야구 선수가 유명한 말 남긴 거 아세요?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 말을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지금부터 농축 그랬잖아요. 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핵폭탄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원자폭탄, 수소폭탄. 틀린 말이에요, 사실. 원자는 아톰이잖아요. 네. 원자 안에 핵이 있잖아요. 네. 이 핵을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뉴클리어라고 그러죠. 아톰 범이라고 안 하고 뉴클리어라고 그러잖아요. 네. 사실 핵폭탄인 거예요. 핵폭탄 안에는 분열을 이용하는 핵의 분열을 이용하는 분열탄과 네. 핵을 두 개를 융합시켜요. 강제로 네. 결혼을 시켜요. 그럼 융합이 돼요. 이중수와 삼중수를 뭐라고 그랬어요? 수소라고 그랬죠? 네. 이게 수소폭탄이에요. 아, 네. 이중수와 삼중수를 강제로 결합하면 이게 수소폭탄이 돼요. 자, 원자폭탄부터 분열탄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원자폭탄하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그거는 분열탄이에요. 자, 분열은 뭐냐면 땅 때렸을 때 이 네. 핵이 무수히 쪼개져요. 어마어마하게. 그때 여기에서 열과 에너지가 발생하는 게 분열탄이에요. 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게 바로 농축우라늄탄. 그럼 나가사키에 떨어진 게 플루토늄탄. 이게 원자로라고 쳐볼게요. 원자력 발전소에는 원자로가 있어야 되죠. 네. 석탄을 떼면 석탄 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우라늄을 태우는 노가 원자로예요. 그러면 우라늄을 뭘 태우느냐? 우라늄 중에서도 235 이게 분열이 잘 되거든요. 네. 우라늄 238도 있어요. 그럼 천연 우라늄 안에는 우라늄 238이 99%예요. 그다음에 우라늄 235 분열 물질은 0.7%밖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골라내서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235를. 네. 그걸 농축이라고 그래요. 아까 농축이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 영어로 인리치먼트. 그걸 5% 정도까지 농축을 하면 평화적인 목적의 원자로에 들어가는 연료 봉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안 터져요. 근데 이 U235의 비중을 90% 이상으로 농축을 하면 이건 고농축이라고 그래요. 네. 이게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이에요. 리틀보이. 여기에 64kg이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이게 우라늄탄이고 그럼 플루토늄탄은 뭐냐? 이 연료봉이 원자로 다 탔죠? 그럼 네.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연탄 꺼내듯이. 네. 이걸 끄집어내면 이 안에서 아까 제가 우라늄 238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네. 238도 있다고 그랬죠? 90%니까. 네. 우라늄 238이 중성자, 235를 분열시키기 위해 쓰이는 중성자를 흡수하면 플루토늄 239가 돼요. 아, 이 원자로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자연계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네. 이게 나가사키에 떨어졌는 플루토늄탄이에요. 아. 이걸 제철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원자로로 들어가기 전에가 고농축우라늄. 들어가다 나온 다음에 플루토늄탄인데 여기 64kg 있죠? 고농축은. 네. 플루토늄탄은 6.2kg 썼어요. 이게 훨씬 효율성이 높아요. 이란은 이거 없어요. 이 고농축 단계예요. 근데 이란이 핵을 개발하니까 국제사회에서 야, 너 위험해? 좀 감시 좀 받아야겠어? 왜 감시 받아요? 이란은 NPT 비확산 조약에 가입이 돼 있었거든. 그래서 IAEA 국제원자력기구가 감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야, 너 지금 더 하려는 거 아니지? 5%까지만 하면 되는데 90%까지면 큰일 나잖아요. 네. 집에 세탁기 있죠. 네. 세탁기 탈수할 때 고, 중, 저가 있죠. 네. 고도 할 수 있죠. 저 누를 수 있죠. 똑같아요. 그 원심 분리기 뺑 돌아가는 거라는데 야, 이란은 야, 우리가 5%만 할 거야. 근데 세계가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애가 아빠 모르게 고로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왱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2015년에 JCPOA라고 이란 핵 합의가 체결이 돼요. 이란은 3.75%까지만 농축한다. 더 이상은 안 한다. 그리고 국제기구의 감시를 받는다. 그럼 이란은 어떻게 돼요? 평화적으로 농축시설을 만들겠죠? 네. 근데 이란이 핵 개발에 포기를 할까요? 감시는 받지만. 이게 트럼프는 싫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이스라엘도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트럼프는 이걸 요구했어요. 그게 아니고 아예 농축을 하지 마. 시설을 다 버려. 연료봉은 사다 써. 아, 그걸 쓰다 쓸 수 있군요. 우리가 사다 쓰고 있어. 우리도 미국이
연료봉 만들까 봐 고농축할까 봐 절대 금지시키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원자력 발전할 거면 의심 받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트럼프는 오바마 때 체결했던 JCPOA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JCPOA를 탈퇴해요. 이게 지금 트럼프가 화근을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이란은 어떻게 해요? 어쭈? 이거 합의 깼지 너? 나도 깰 거야. 그러면서 60%까지 트럼프가 JCPOA를 탈퇴 안 했으면 이란은 고농축을 더 할 명분을 찾지 못했단 말이에요. 위험해도 그 사이에서 안정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모든 원인을 만들었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걸 깨니까 이란은 이거 봐라 난 할 거야 하고 마음대로 60%를 한 거예요. 408kg을 만들었어요. 와. 히로시마에다 64 떨어졌잖아요. 64kg.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숫자가.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408kg인지를 IAEA 그때까지만 해도 관리 감독을 받았거든요. 핵은 못 속여요. 영향을 남기기 때문에 최초보면 알아요. 네. 408kg인 걸 알았어요. 그랬더니 요 상태에서 지지부진 트럼프 집권하고 나서 5번 협상을 했거든요. 네. 5차 협상을 15일 날 6월 10일 앞두고 이란이 이스라엘이 13일 날 때린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는 이걸 또 때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다 해결됐다. 그럼 지금 나오죠. 나탄즈, 포로도, 이스파한 미국이 때린 3곳. 미군 사령관이 말했어요. 한 곳은 너무 깊어서 벙커버스를 쓰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했고 이란군 통신을 미군이 감청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느냐. 생각보다 피해가 안 크네? 이런 대목이 나왔어. 트럼프는 완전히 파괴됐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지금 408kg을 그랬죠. 이란으로서는 아주 애지중지하는 걸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요 408kg를 90%, 60%를 90%를 하는데 몇 주밖에 안 걸려요. 그럼 이걸 이스라엘이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데 그거를 눈에 보이는데 놔뒀겠어요? 옮겼겠어요? 잘 모르는데 깊숙한 데 숨겨놓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트럼프는 안 옮겼다는 거예요. 근데 3살짜리도 아마 옮겼을 거예요? 408kg라면 무게가 많이 나가요, 안 나가요? 뭐 그렇게까지 나가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옮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네, 재밌는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플루토늄은 비중이 20배예요. 물의 20배란 얘기예요, 무게가. 요만큼 물에 요만큼이면 이 무게가 물의 20배의 무게가 나간다는 거예요. 엄청 무겁네요. 그럼 부피가 작아지겠죠. 그죠. 자,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64kg의 농축우라늄이 써 있다고 그랬죠? 네. 그 크기가 얼마인지 아세요? 가로 10cm, 세로 10cm, 높이 30cm. 그냥 뭐 요런 마이크 정도? 요 정도? 예, 그게 64kg이에요. 얼마 안 되네요, 크기가. 플루토늄은 6.2kg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만큼이에요. 이거 숨기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마어마하게 쉽겠죠? 이거를 이란이 그냥 의도 터지게 내버려 뒀겠어요? 숨겼겠어요? 당연히 옮겼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이 우라늄을 농축할 때 이 농축하는 게 세탁기하고 똑같거든요. 물론 이제 우라늄 농축할 때 뭐 레이저법도 있고 화학법도 있고 많아요. 근데 보통 원심 분리기를 써요. 뺑 하고 돌아가는. 원심 분리기 2,000개 정도면 1년에 50kg 정도의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원심 분리기 크기가 폭은 한 30cm, 높이는 사람 키보다 좀 작아요. 1.5m. 요 찍고 있는 요 방에도 100개 정도 설치할 수 있어요. 얼마 안 커요. 이 원심 분리기를 끄집어내서 이동시키는 게 어렵겠어요? 가능할 것 같은데. 어렵지 않죠? 네. 자, 그 원심 분리기도 이동했을 가능성. 두 번째, 이란이 자체적으로 원심 분리기를 만들거든요. 네. 우라늄 광도 있어요. 그럼 기존의 시설이 타격됐다 하더라도 이란이 원심 분리기 만들고 농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다음에 핵과학자 주겠다 그랬죠. 예. 그럼 핵과학자 원래 핵무기 제조가 이론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터넷 보면 자기네 집 부엌에서 그 물리학도가 원자탄 만들려고 했다는 것도 뭐 나와요, 찾아보면. 그럼 이 9명의 핵심 과학자를 제거했다 하더라도 제자도 있고 많을 텐데 이게 이 인프라를 다 제거했겠어요? 자, 그럼 종합해 보면 지금 이번 폭격으로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을 전혀 안 된 것처럼 보이죠? 네.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이란이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아왔거든요. 근데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는 그런 시설을 때리는 건 엄밀히 보면은 국제법 위반이에요. 그다음에 예방전쟁이 있고 선제전쟁이 있어요. 논란이 많아요. 적이 걸어오면 나는 싸우는 건 당연하지만 보면 지금 우리 PD님이 지금 사시미 칼을 지금 꺼냈어요. 날 찌르려고. 날 찌르는 게 확실해. 네. 그러면 제가 먼저 때려. 이게 선제전쟁이에요. 네. 그럼 이거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그건 맞는 거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날 찌르게 그렇지만 하시라면. 그 사과 깎아 먹으려고 끄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거 사과 깎아 먹으려고. 네. 그러니까 요거는 어느 정도 납득이 돼요. 네. 근데 더 문제가 있어요. 예방전쟁이에요. 네. 가만히 보니까 저 밑에 아무리 봐도 사시미 칼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지금 손을 내려요. 사시미 칼을 짚는 건 보지도 못했어. 네. 근데 그걸 잡을까봐 이걸 던져서 예방하는 거예요. 이거 오라에 틀려요. 이거는 좀 문제가 많겠죠. 네. 지금 트럼프가 한 게 바로 그거예요. 미국 본토가 위협받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이란은 뭐라고 그랬어요? 핵무기가 없어요. 핵 물질도 60%였어요. 그럼 미국에게 지금 임박한 위협이 돼야 안 돼요? 아직은 아니죠.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예방전쟁에 가까운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잘했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조금 이해할 수도 있어요. 왜냐? 어차피 이란이 핵을 가지면 이스라엘 지도에서 지우겠다고 그랬으니까 이스라엘은 정말 지워지니까 그쵸. 사활을 걸으니까 잘했다는 건 아니고. 그럼 이란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떻겠어요? 과학자들만 죽었겠어요? 가족들 다 애도 죽었을 거 아니에요. 국방부 장관도 죽었다면서요. 그럼요. 수십 명이 죽었어요. 그럼 이란 국민들의 감정이 어떻겠어요? 아무리 정권이 안 좋지만 기분 나쁘죠. 네. 그다음에 IAEA 관리 감독을 받는데 때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란 원자력청이 발표했어요. 우리는 앞으로 더 이상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안 받는다. 이제 숨는 거예요. 이란 대통령도 잠정적으로 IAEA와의 협력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어요. 법률을 공포했어요. 이제 관리 감독 안 받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제 IAEA는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란의 핵 상태를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뭐라 그랬느냐? 우리는 평화적인 목적의 핵 개발을 계속할 거다. 농축을 계속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핵 문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오히려 더 더 화나겠죠. 그다음에 이번 작전의 성공의 배경에는 모사드가 이란 안에 심어놓은 방대한 첩보망이 가동이 됐거든요. 네. 지금 전쟁 초기에 이스라엘 공격 초기에 이미 3명에서 6명이 이스라엘 첩자라님의 공개 처형됐고 700여 명이 체포됐다고 보도가 됐어요. 네. 그 규모가 수천 명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란으로서는 모사드의 첩보망을 찾는데 혈안이 됐겠죠. 네. 민족의 반역자들이니까. 다는 못 찾더라도 상당 부분의 CIA 그다음에 이스라엘 첩보망을 찾아낼 거예요. 왜 이번에 움직였으니까 이제 눈에 썼을 거 아니에요, 다. 네. 그럼 모사드하고 이스라엘 정보기관 CIA의 이란에 대한 내부 감시 능력이 떨어져요, 약화돼요? 약화되죠. 자, IAEA 공식적인 감시도 힘들어져요. 눈도 힘들어져요. 이제 모사드, CIA. 이란은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더 비밀리 핵을 개발하겠죠. 네. 그다음 이번에 의도 터졌으니까 이란이 맥없이 당한 이유가 뭐예요? 항공전력이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벌써 얘기 나오잖아요. 중국이 라파를 격추시킨 JC-10 무려 400대를 계약한. 400대요.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항공기가 250대밖에 안 돼요. 400대를 계약하겠대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못 뚫었잖아요. 그럼 뚫을 수 있는 독침을 개발할 거 아니에요. 이제. 네. 이번에 공격받으면서 자기들의 허점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란이 이번 타격을 받으면서 뭘 느꼈겠어요?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으면 안 당한다. 미국이 북한을 그렇게 못 다루잖아요. 지금. 맞아요. 북한을 그렇게 다룰 수 없어요. 핵을 가졌으니까 이미 실전 배치. 그럼 이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핵을 가져야 되겠다는 의욕이 더 커졌을 거예요. 그다음에 더 비밀리할 거예요. 그다음에 방공망과 항공기, 그다음에 전력 확충하는데 전력을 다 할 거예요. 이번에 자기들이 허당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도 하메네이 신정 정권에게 타격을 준 거 아니냐. 맞아요. 타격 줬어요. 숨어있죠. 아직도 안 나오잖아요. 숨어있잖아요. 죽을까봐. 이란 주민들이, 이란 국민들이 하메네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란이라는 저 거대한 나라가 지금 제재를 받으면서 이렇게 버벅거리는 게 70년대 항공기 그냥 그대로 갖고 있다가 뜨지도 못하고 당하고 그러면 하메네이에 대한 불만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불만이 많은 게 하메네이가 밉다고 갑자기 이스라엘 친 이스라엘 되냐? 아니거든요.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한 이후부터 철저하게 반미 반이스라엘 길을 걸었어요. 왜냐? 그 이전에 팔레비 왕정이 친이스라엘 친미였거든. 왜냐? 친이스라엘은 이라크라고 하는 공동의 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중동 전쟁 때문에 이라크하고 왼수고 이라크하고 후세인 정권하고 이란은 서로 중동의 패권을 다투고 있어서 전쟁도 했잖아요. 이란하고. 네.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군사 협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란 내에 있는 쿠르드족 문제 해결에 이스라엘 도움을 많이 받아요. 네. 그 친이스라엘이었어요. 왜 친미냐? 중동 지도 펴놓고 보세요. 중동 중앙에 이란이 있죠. 네. 인구는 9천만이에요. 국토도 골고루 발달해 있어요. 거기다 페르시아 민족이 후예예요. 이 내셔널 민족 지성 이것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동에서 유일하게 자동차를 생산하는 나라가 이란이에요. 거대한 잠재력이 있는 나라예요. 네. 페르시아 이슬람이면서도 아랍화되지 않은 페르시아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러니까 정말로 이란이라는 데랑 친하면 중동을 장악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에게 무지막지한 투자를 한 거예요. 그때 탑건이라는 영화 알아요? 네. FC 톰캣 맞아요. 1편에 그걸 유일하게 판 나라가 이란이에요. 전 세계 이스라엘에서도 안 팔았어요. 그걸 이란에 팔았어요. 그다음에 키드급 구축함이라고 지금으로 좀 이지스 구축함을 무려 6척을 건조해서 이란에 넘기려고 했어요. 근데 호메이니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계약이 무산됐죠. 그러니까 이란은 팔레비 왕정 때는 세속주의, 친미, 친이스라엘이었어요. 여자들이 비키니 입었어요, 그때는. 와. 근데 호메이니는 샤리아, 율법에 의한 이슬람 율법에 의해서 왜 팔레비 왕정이 무능하고 부정부패 썩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국민의 지지를 얻으면서
율법에 의한 샤리아의 율법에 의한 이슬람 신정 체제를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반 이스라엘, 반미, 그다음에 반 세속주의. 이게 지금 뿌리가 내린 거예요. 네. 그 다음이 하메네이고 89년부터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 벌써 뭐 한 36년. 예. 36년이네요. 그러니까 하메네이는 싫어. 그렇지만 그 긴 기간 동안 쌓여있던 반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지도에 사라져야 된다. 이스라엘 인정 안 한다. 이게 이란인들의 정서거든요. 근데 하메네이가 악해진다고 반미, 반이스라엘이 친미, 친이스라엘 되겠어요? 하메네이가 제거된다고 치자고요. 무너진다고. 그럼 누가 들어서겠어요? 아마 실질적인 좀 더 세속주의 성격이 있는 군부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 군부 정권이 들어서면 하메네이보다 더 무서운 위협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왜 당했느냐? 군사력을 키우자. 하메네이는 신정주의로 그냥 느슨하게 종교적 권위만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군부 독재로 가면 훨씬 더 큰 위협이 될 수가 있어요. 그쵸. 많은 군사 독재 국가들은 항상 내부 강화하려고 뭐 군사력 강화, 그럼요. 탄압 가잖아요. 그리고 이란인들이 지금 뭘 느끼겠습니까? 하메네이도 밉지만 그냥 앉아서 당했다고 쳐봐요 한번. 우리가 어떤 나라가 와서 해집고 다니면서 우리 과학자들 죽이고 군 장성들 죽이고 아주 열받죠. 여기저기 다 때리고 과학자들 죽일 때 가족들 다 죽고 그럼 그 용납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은 끝났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다. 오히려 이 불확실성의 지옥의 문을 연 걸 수도 있다. 오히려 문제를. 이란은 더 핵을 가지려고 했고 자, 또 뭐냐? 트럼프가 그랬거든요. 이란이 또 농축하면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나 또 때릴 거야 그랬거든요. 네. 이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쵸. 이란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미국은 이제 여기 매이는 거잖아요. 맞아요. 계속 공격해야 되잖아요. 전쟁에. 이 이란이란 문제에 폭격을 함으로써 해결된 게 아니라 네. 해결될 수도 없었지만 이제 이란이라는 깊숙한 수렁에 발을 담근 거예요. 그쵸. 이란이 또 개발하면 또 때려야 되니까. 또 때려야 되니까. 얻어맞고 또 포기하겠어요? 또 하면 또 때려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란과의 무제한적인 전쟁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트럼프 방식이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다. 오히려 더 문제를 꼬이게 할 수도 있다. 그럼 차라리 그냥 이스라엘만 공격하게 대리전을 그리고 치렀어야 그랬으면 미국과 이란이 협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었죠. 그쵸. 미국은 안 때렸으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도 같이 때린 다음에 다 부셨으니까 이제 나와. 트럼프 말이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 다 부셨다면서요. 다 파괴됐다고 그랬거든요. 수십 년 후퇴했다고 그랬어요. 네. 그럼 이란 협상에 나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다 아. 부서졌잖아요. 네.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쵸. 그 트럼프 말에 자가당착이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자꾸 이번에 뭐 트럼프 보고 미국의 위력을 보여줬다, 신의 한 수를 보여줬다 그런 측면도 있죠. 지구상 유일한 우주 강국이니까, 진짜 코스모스 강국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해결 안 된다 국제 정치는. 이게 트럼프의 경영자 리더십 때문에 그래요. 장사는 망하면 끝나요. 파산하면. 돈이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정치는 아니에요. 감정, 가치, 자존심, 의미 이런 게 개입되거든요. 장사는 얻어맞으면 항복하고 파산이잖아요. 근데 얻어맞으면 저쪽은 어떻게 해요? 자존심, 상처, 보복, 그다음에 이란 국민들의 감정 이런 것들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더 중동 정세는 이란도 큰 타격을 입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도 이제 어떻게 돼요? 계속 폭격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틈만 나면. 지금까지 문제가 없지만 1600개국이 왕복하는데 항공기 사고가 안 나겠어요? 전쟁 난 비전투 손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이스라엘 항공기가 격추도 될 수 있지만 이란 상공에서 그냥 떨어져서 조종사가 붙잡힐 수도 있는 거고 B2 스피릿이 테헤란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피로감이. 그러니까 끝까지 외교적 노력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으로 해결하면 벌써 끝날게요. 따라서 지금 샴페인을 터뜨리는 건 이르다. 문제는 더 꼬일 수가 있다. 불확실성의 세계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말대로 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박사님, 그럼 이란이 절치부심해서 어떻게든 핵미사일 만들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그걸 쏘거나 아니면 뭐 핵배낭 같은 걸로 해서 막 테러로 이렇게 정말 핵을 이스라엘에 쏠까요? 어떻게든 이란은 핵을 만들려고 할 거예요. 거기다 또 우리가 물론 파키스탄은 순위파지만 이슬람으로서는 유일하게 핵을 가진 게 파키스탄이에요. 그다음 이란은 북한하고도 핵 네트워크가 있어요. 이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핵을 확보하는데 이란은 쉽게 말하면 몰빵, 올인할 가능성이 있어요. 북한은 또 그거 기술 전수해주면서 뭔가 또 이득을 이게 또 새로운 고민거리 거죠. 야, 또 우리한테도 또 고민이 생기네요. 그러니까 국제 정치는 사업은 위너 테이크스 올이에요. 근데 국제 정치는 작용과 반작용이에요. 끊임없이. 트럼프 대통령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탁 치면 해결될 걸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 좋습니다. 박사님 긴 시간 동안 인사이트 나눠주셨는데요. 끝으로 저희 옹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저기 전쟁이고 경제전쟁, 무력 충돌,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이럴 때는 멘탈 든든히 부여잡고 각자 도생에 우리의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어느 때보다 국민들이 단합된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